결혼 준비라는 건 정말 정신없고 고된 일이에요. 하루하루 체크리스트를 지워나가야 하고 양가 부모님 눈치도 봐야 하고 예산도 잘 조율해야 하죠. 그런데도 저는 그 시기가 정말 행복했어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내 결혼식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제 남편은 그런 과정에 무심한 듯 하면서도 꼭 필요한 순간엔 나서주던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드레스 피팅 때는 제일 먼저 웃어주고 답례품 고를 땐 직접 업체에 전화도 해줬죠. 저는 그 사람에게서 신뢰를 느꼈고 그래서 더더욱 모든 걸 믿었어요. 결혼 준비 초기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웨딩 플래너 강민아는 정말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조리 있고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했죠. 예식장 예약이 꼬였을 때도 단 하루 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예식장을 다시 잡아줬고요. 드레스 투어, 스드메 견적 비교, 일정 조율까지 정말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겨줬어요. 남편도 그런 그녀에게 신뢰를 보였어요. 미나 씨 아니었으면 이 결혼 못했을지도 몰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너무 고마워서 하는 말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 속에 이미 비뚤어진 감정이 섞여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이상한 건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제 주변에서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사소함들이었죠. 강민아 씨가 남편을 자주 따로 부른다든가 드레스 고를 때마다 그녀가 유난히 제 몸보단 남편의 반응을 살핀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그때까진 제가 예민한 건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피곤하니까 별일 아닌 것도 크게 느껴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 직감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웨딩 사진 촬영 날이었죠. 야외 스냅을 찍으러 다녀온 뒤 저는 카메라 기사에게 촬영본 일부를 미리 받았어요. 보정 전 컷이라 화질도 안 좋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장면 하나는 너무도 생생했죠. 강민아가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아무런 촬영 의도도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 사진 속 두 사람의 눈빛이 너무도 가까웠고 웃음은 편안했어요. 오히려 제가 그 자리에 어색한 조각처럼 끼어 있더군요. 전율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친밀함이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느낀 뒤로 저는 강민아와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를 의심하게 됐어요. 물론 핸드폰을 몰래 보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저에겐 이 결혼이 인생 전체를 걸 만큼 중요했고 누군가가 그걸 건드리고 있다는 의심은 모든 윤리적 잣대를 집어던질 만큼 강력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핸드폰을 받고 처음엔 당연히 삭제된 흔적밖에 없었죠. 대화창이 아예 없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어설펐어요. 갤러리에 남아있는 스크린샷 하나. 강민아의 이름과 함께 저장된 사진 한 장. 드레스 입기 전 마지막 피팅. 그 사진 속 배경은 스튜디오가 아니었어요. 호텔이었어요. 호텔 거울 앞에서 슬립 드레스를 입은 강민아가 셀카를 찍고 있었고 뒤편 침대 위엔 정장 셔츠가 무심하게 던져져 있었어요. 심장이 땅에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그냥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구나. 제 남편과 웨딩 플래너는 결혼식 준비를 핑계 삼아 어떤 경계도 없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강민아가 보낸 메일을 다시 열어보고 스케줄표 캡처하고 남편의 일정표와 겹치는 부분을 체크했죠. 그중 일부는 호텔 예약 내역과 시간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강민아 이름으로 예약된 룸, 그리고 웨딩 상담 회의라고 적힌 메모.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상담이었을까요? 예비 신부인 저는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제 결혼을 자기들만의 연애 놀이터처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걸까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나날이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친구에게 털어놓자 증거 더 모아. 아직은 애매해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맞아요. 저는 완벽하게 확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위치 추적기를 사용했어요. 남편 차에 몰래 작은 GPS 장치를 부착했고 강민아의 스튜디오와 교차되는 동선을 추적했죠. 그리고 어느 토요일 저녁 남편은 친구들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고 저는 지도 앱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위치는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그 호텔은 웨딩 패키지와는 전혀 무관한 일반 숙박 호텔이었고 그날은 비도 오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곳엔 강민아 이름으로 예약된 기록도 존재했어요. 이쯤 되면 이건 그냥 불륜이 아니라 조직적인 기만이었어요. 서로 입을 맞추고 모든 걸 꾸미고 예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저를 기만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뭘 놓쳤고 왜 이렇게 무너진 걸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문제는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관계에 진심이었어요. 진심을 농락한 건 그들일 뿐이죠. 저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식은 취소했고 양가 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고 남편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며 당황해 하셨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드리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믿음은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요. 사랑이란 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랑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전 스스로가 너무 낯설었어요. 예전에 저는 누군가와 법적으로 다퉈야 할 일이 생기리라곤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법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게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도 아주 잘하셨네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제 고통이 드디어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전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예약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웨딩 촬영 현장 사진, GPS 동선 로그, 심지어 강민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증거로 정리했어요. 사진 속 테이블에 놓인 와인잔, 그림자가 비치는 창가, 호텔 벽지의 무늬. 그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졌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에서 확신으로 끌어올렸어요.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소송 통보를 받은 뒤 두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먼저 강민아. 제가 그녀에게 보낸 내용 증명을 받은 날 저녁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전 처음엔 거절했어요. 얼굴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변호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는 것도 증거가 된다고 조언하셨어요. 그래서 녹음기를 챙기고 심장을 억지로 다잡은 채 나갔죠. 카페에서 마주친 그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 화장도 안 한 채 핸드폰을 쥐고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참 뻔뻔한 말만 나왔어요. 그냥 감정이 잠깐 흔들렸을 뿐이에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자주 보니까 그냥 헷갈렸어요. 오해예요. 저도 여자 입장에서 당신 마음 이해해요.
근데 너무 원망하진 말아주세요. 저는 웃음도 안 났어요. 헷갈렸다고요? 오해라고요? 그 오해 때문에 제 인생은 산산조각 났고 부모님은 얼굴을 들고 다니질 못하셨어요. 게다가 아직도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그녀 본인은 눈치조차 못 채고 있었죠. 당신은 지금도 이해해달라고 말하네요. 그게 제일 기가 막혀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를 떴고 녹음 파일을 바로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움직였어요. 처음엔 제가 예식 취소를 통보한 것부터가 충격이었는지 문자 한 통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불쑥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울면서 애원했어요. 정말 미안해. 실수였어. 다시 시작하자. 제발. 하지만 이상했어요. 눈물은 흘리는데 눈빛엔 절박함보다 두려움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저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받을 사회적 타격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식에 회사 임원들이 초대돼 있었고 예식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지면 평판에 타격이 가는 자리였거든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시작도 끝났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이라기보단 패닉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안정된 울타리로서의 결혼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슬쩍 다른 사람과 감정을 주고받는 건 자기만의 취향 정도로 여기고 있었겠죠. 이후 남편은 강미나와의 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그런 사이 아니었다. 미나 씨가 오해하게 행동했을 뿐이다. 그 여자가 자기 감정을 착각한 거다. 기막히게도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전략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의 직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예식이 취소된 사유에 대해 내부에서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한 직원이 사내 메신저로 누가 웨딩 플래너와 남편이 모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다더라는 소문을 흘렸다는 거예요. 전 그게 저와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이미 남편은 직장 내에서 비공식 징계를 받고 있었어요. 그제야 남편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는 찢어질 듯 했어요.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마. 회사에서 나 잘릴 수도 있어. 엄마도 울고 계셔. 제발. 전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제 인생은 아무 의미 없었어요. 고작 직장, 체면, 가족 눈치. 저를 사랑했던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 인생이 흔들리니까 비로소 저를 붙잡으려 하는 거였죠. 강민아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상간녀 소송이 접수되자 제 지인 몇몇에게 미안한 척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동정심을 유도했고 어느 날은 SNS에 잘못을 반성하는 나날 같은 글귀와 함께 눈물 셀카를 올렸어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무너져 내리는 동안 그들은 상황을 미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피해자에서 예민한 여자, 실수를 용서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대화와 통화, SNS 게시물 스크린샷까지 캡처해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상대 측에서 동정심을 유도하려는 시도 자체가 소송 대응 전략의 일환이었고 우리는 이에 맞서 감정적 접근과 명예훼손 의도를 추가로 대응 준비했죠. 그 와중에도 전 가족들 앞에 서야 했고 직장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에게 곧 결혼하는 사람이라며 꽃다발을 건넸고 전 그 안에서 무너지는 속을 누르며 감사해요라고 웃어야 했어요. 혼자 남은 방에서 웨딩 드레스를 담은 사진을 보며 저는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이 고통은 언젠가 반드시 되갚을 거라고. 저를 우습게 본 그들의 인생에 똑같은 크기의 균열을 남기고야 말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상황을 복수가 아닌 정의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건 제 인생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고 제가 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전더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끝까지 마주할 사람이라는 걸 저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려 해요. 소송이 시작되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서류, 상담, 전략회의, 심리전으로 뒤덮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소송 일지와 대응 전략을 들고 집에 오면 밤새도록 분석하고 메모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절실했어요.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우습게 여겨졌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었거든요. 제 자존심, 저 자신을 다시 붙잡기 위해 이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어요. 상간녀 소송 1차 조정 기일이 잡히던 날, 전 아침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긴장이라기보단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드디어 그녀의 얼굴을 법적 책임자로 마주보게 되는 자리니까요. 법원 앞에서 변호사를 만나 간단히 리마인드 브리핑을 받고 조정실로 향했어요. 상대 측은 변호사와 함께 강미나 본인이 직접 출석했더군요. 그녀는 전과 다르게 무채색 옷을 입고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어요. 입술도 바짝 마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빛은 또렷했어요. 마치 이건 억울한 일이라는 억지를 붙들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조정위원 앞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결혼한 남성과 연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웨딩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을 뿐 사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희 변호사는 곧장 증거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호텔 예약 내역, 시간대 비교표, 문자 메시지 캡처, 촬영본 사진, 심지어 목격자 진술서까지 정리된 문서였어요. 조정위원의 표정이 서서히 변해갔고 강미나 쪽 변호사는 말없이 종이를 넘기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현실로 깨달은 듯 했어요. 조정은 결렬됐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들이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기 시작했죠. 먼저 강미나가 일하던 웨딩 컨설팅 업체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내에서도 이 소송이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불만 제기가 이어졌고 결국 그녀는 자진 퇴사 형식으로 나가게 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강미나가 진행하던 고객들 80%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사랑의 배신이 아니라 신뢰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였다는 걸요. 한 사람의 삶, 그 평판, 직업, 인간관계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폭풍이라는 걸요. 반면 남편은 조금 다르게 대응했어요. 처음엔 절 붙잡으려 애쓰더니 이후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저를 비난하고 억울하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왜곡된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제가 원래 의심이 많았어. 예민하게 굴다가 결혼 깨진 거지 바람이니 뭐니 과장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들이 다시 제 귀에 들어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결국 진짜 이야기에 끌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들이 재판 준비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자 상황은 뒤집혔죠. 법정에 제출된 증거 목록 중 하나는 호텔 CCTV에서 나온 영상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강미나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나란히 나오는 장면이 있었고 그들의 표정, 그리고 어깨가 맞닿은 채 웃으며 나오는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또한 강미나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게시물도 증거로 사용됐어요. 해시태그 오늘은 쉬는 날 해시태그 누군가와 같이 그날은 정확히 남편이 출장이라고 했던 날이었고 위치 태그도 호텔 근처였죠. 그 모든 정황이 종합되면서 재판부의 기류는 확연히 저에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둘 사이의 관계를 정황이라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시점에서 남편은 제게 합의 제안을 했어요. 정식 재판까지 가지 말자.
위자료도 어느 정도 줄 테니 그냥 마무리하자. 그 말에 전 차갑게 말했어요.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거야. 그 뒤부터 남편은 제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강미나 역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패배를 인정한 조용한 항복이라는 걸요. 법정 공방이 길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변했어요. 처음엔 중립을 지키던 사람들도 점점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제가 겪은 고통에 공감해주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제게 몰래 다가와 힘내세요라고 속삭였고 친구들도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고 그 남자는 진짜 인간이 아니야라고 분노를 표현했어요. 가장 힘이 됐던 건 어머니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며 한숨만 쉬던 분이 이제는 직접 재판 기록을 챙기고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는지 몰랐다. 누가 봐도 잘못은 걔네야. 엄마가 끝까지 함께 할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수없이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보다 누군가의 딸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 다시 일어서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판결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위자료 액수만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단 한 푼도 깎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책임의 무게니까요. 이 싸움이 곧 끝나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다는 슬픔도 있었고 드디어 해방된다는 후련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절대 놓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에 앉아있던 저는 손끝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 말에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제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에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잠시 후 재판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고 강민아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향후 유사행위 금지 명령을 내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그렇게 오래 싸우고 버티고 울고 무너지고 마침내 도착한 종착지였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감정보다는 해냈다는 차가운 현실감이 전부였어요. 강민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변호사는 억지로 웃으며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제 변호사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항소로 뒤집힐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그녀 쪽에서도 이미 포기한 상태라는 걸요. 법정을 나오며 저는 몇 걸음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아무 일도 없는 듯한 날씨였어요. 그게 더 아이러니했어요. 제 인생이 저렇게 부서졌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돌아간다는 게. 며칠 후 남편에게도 통보가 갔어요. 이혼 청구 절차가 정식으로 접수됐고 별도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협상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미 신뢰는 깨질 대로 깨졌고 증거는 넘쳐났어요. 가장 처참했던 건 그의 회사였어요. 직장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고 몇몇은 소송 사실까지 알게 된 상태였어요. 결혼식이 취소된 사유가 상간녀와의 불륜 때문이라는 게 드러나자 결국 그는 팀장 자리에서 해임됐어요. 회사는 공식적으로 내부 신뢰관계 훼손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다들 알았어요. 이제 그의 커리어는 끝났다는 걸요. 그리고 강민아. 위자료 판결 이후 며칠 뒤 그녀가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로 영원히 매장당할 수는 없다. 댓글은 지인들로 보이는 계정들이 달아났더군요. 힘내. 사람들이 너무 매정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그 글을 보면서도 저는 분노보단 허무함이 먼저 느껴졌어요. 그녀는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했어요. 그녀가 퇴사한 웨딩 컨설팅 업체는 이후 고객 이탈률이 폭증했고 회사 측은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서 일하던 다른 직원분이 익명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강민아 씨가 예비 신랑이랑 수상한 관계였던 거. 그날 호텔에서 나오는 걸 본 동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는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참 긴 싸움이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입을 통해 또 한 번 진실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편 저에겐 상간남 소송도 병행되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 강민아와의 관계를 끝까지 부정하면서도 재판에서 아내의 과민 반응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려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그의 말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이미 모든 정황과 증거가 그의 반복적인 외도와 이중적인 태도를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별도의 위자료 2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 보상 명목의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제가 손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집에서 그 사람의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와이셔츠, 선물로 샀던 넥타이, 심지어 우리가 함께 고른 커트러리 세트까지. 버릴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그 사람의 흔적을 하나씩 지우는 그 순간들이 비로소 저를 위한 공간을 다시 만들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마지막에 남은 건 웨딩 드레스였어요. 드레스는 아직도 비닐 커버에 곱게 쌓여 있었고 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기대, 설렘, 그리고 이제는 지워진 약속들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전 그 드레스를 조용히 꺼내어 기부센터에 맡겼어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겐 이게 다시 행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전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북해도 눈밭 위를 걷고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수고했어. 정말 잘 버텼어. 사람들은 말해요. 복수는 필요 없다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싸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한 줄도 몰랐을 거라는 걸요. 복수는 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이제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싸움을 끝까지 마주하고 밀어붙였고 마침내 모든 걸 밝혀냈어요. 이제 저는 더는 누군가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을 지킨 사람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겐요. 법적 판결문이라는 이름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남았고 이후 어떤 삶을 살든 적어도 이 일만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과거로 남게 됐죠. 그게 제가 바라던 진짜 복수였어요. 소리 없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그리고 잊히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전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숨을 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이 맥없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심지어 기쁨도 아니었어요. 그냥 끝났다는 사실만이 텅 빈 마음을 채웠죠. 그날 밤 전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 모든 시간이 현실이 맞았는지 아니면 끔찍한 악몽이었는지. 하지만 제 손엔 법원의 판결문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엔 또렷한 활자로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위자료 판결 금액과 혼인 파탄 사유가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야 저 자신으로 세상 앞에 다시 선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우연히 강민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웨딩 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잠시 유튜브 브이로그를 시도하다가 악플에 시달려 계정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후엔 아예 SNS 활동도 끊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남편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 근처에 내려가 지낸다고 들었어요. 예전 회사 동료였던 지인이 말하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도 그와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회식 자리에서도 이름만 나와도 분위기가 싸해졌다고요. 한때 그렇게 떳떳하게 굴던 그들.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듯 구는 모습에 분노했지만 결국 세상은 그들을 끝까지 외면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위자료 싸움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의 현실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감정적으로만 반응했다면 아마 그들은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살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그들에게 법적 책임이라는 낙인을 찍었고 그건 절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서히 제 자신을 회복해 갔어요. 취미도 없던 제가 꽃꽂이 수업에 등록하고 매주 다른 도자기 공방에 가기도 했어요.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 누군가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아도 이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랄게. 그 말이 거짓 없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저도 이제 많이 멀리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SNS로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저 사실 그 사람한테 비슷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요. 덕분에 저도 싸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그 말을 읽고 저는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제 복수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됐다는 사실. 그게 이 모든 고통의 대가였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끔 밤이 되면 아직도 그때의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호텔 앞 주차장, 비웃는 듯한 남편의 표정, 법정에서의 대치. 하지만 이제 그런 기억이 제 삶을 흔들진 않아요. 그저 한 편의 오래된 영화처럼 조용히 떠오르고 사라질 뿐이에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이거였어요. 만약 그날을 되돌릴 수 있다면 뭐부터 바꾸고 싶어요? 전 대답했어요. 아무것도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아마 전 여전히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 살아갔겠죠.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끝에 서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전 끝까지 걸어왔고 지금 그 끝에서 처음으로 진짜 시작을 마주하고 있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게 될지도 몰라요. 다시 사랑할지도 모르고 다시 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건 이제는 저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지켜줄 사람이 저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정말로 충분해요.